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위안부의 경우 6가지 필수 서류를 갖고 있어야만 중국 등 해외의 위안소로 갈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6종의 서류 중에는 승낙서라든가 인감증명, 호적등본과 같이 가족 친권자 호주가 작성하거나 아니면 띄어서 제출하는 서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의 동의로 위안부가 성립했다는 것이고요. 위안부 업주와 가족 친권자 간에 계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6종 서류가 정말 자료적인 근거가 확실한 건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하나 가지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당시 일본 정부의 정책상 그런 서류를 갖추어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에만 적용됐던 게 아니냐, 조선의 경우도 과연 그게 적용됐던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문제, 위안부에 필요한 6종 서류의 그런 자료적인 근거는 확실한 건가, 또 하나 6종 서류는 일본뿐 아니라 조선에도 적용된 것이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종 서류는 크게 신분증명서와 나머지 5 서류로 나눠지는데요. 각각의 출전 근거가 다릅니다. 신분증명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화도항 취급수속이라고 하는, 진화는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도항할 경우에 취급 절차라고 하는 문서 속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진화도항 취급수속이라고 하는 문서는 불량분자의 중국도항 단속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문서에 부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문서 자체는 1937년 8월 31일,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일어난 지 한 2달이 채 안 된 그 시점에서 외무차관에 의해서 발령이 된 공문서가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일본 내지와 식민지로부터 중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일본인, 여기에는 조선인과 대만인도 포함해서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주지 경찰서장에게서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출국대나 중국 입국대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찾아가서 나 중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신분증명서 주십시오 하면 바로 떼어주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근거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왜 중국으로 가는지 호적등본이라든가 이런 서류도 제출을 했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작부 영업 허가원이라든가 승낙서 등 5종 서류는 상해 일본 총영사관에서 요구한 서류입니다. 2가지 공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황군장병 위안부녀 도래시 편의공여 의뢰의 건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황군장병에 대해서 위안 업무를 하는 위안부가 중국으로 올 경우에 편의를 공유해 달라고 의뢰하는 문서다 하는 것입니다. 37년 12월 21일 날 작성이 된 문서고요. 또 하나는 전선 육군 위안소 영업자에 대한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위안소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프론트 라인이죠. 전선에 설치하는 곳인데 그 위안소 영업자가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놓은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승낙서 등 5종의 서류를 갖춰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상해 일본 총영사관은 중국의 중부지방, 흔히 화중지방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중부지방으로의 입국자를 관리하는 곳인데, 전선에 있는 일본군의 요구에 따라서 위안부녀의 입국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과 조선 당국이 위안부의 출발 및 도항에 편의를 제공해 줄 것과 그리고 위안소 영업자가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놓은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신 이 상해 총영사관의 2 문서는 1938년 2월 7일자에 와카야마 현 지사가 일본 내무성의 경보국장에게 보낸 다음에 공문, 이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문서였어요. 이 공문의 이름은 시국 이용 부녀 유괴 피의 사건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국을 이용해서 부녀를 유괴하려는 듯한 그 사건에 대해서 와카야마 현 지사가 내무성 경보국장에 의견을 낸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중국에서 온 위안부 모집업자가 일본 내에서 위안부 모집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거를 일본 경찰이 포착을 했는데 이 부녀자 모집 활동을 부녀자 유괴 행위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 위안소에서의 위안부를 모집하려는 것이구나 해서 그와 관련된 의견을 와카야마 현 지사가 내무성 경보국장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문서에 앞서 본
상해 일본 총영사관에 두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서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바로 중국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문서인데, 이것은 일본 내무성 경보국 경찰국에서 1938년 3월 23일에 발표한 문서인데요. 초기 일본군 위안부 모집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고요. 주요 내용은 당분간은 21세 이상의 기존 일본 창기 여성 중에서 여성을 모집해서 위안부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작부 여성 본인이 경찰서에 출두해서 신분증명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고, 경찰은 이 계약이 합법 계약인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특히 그 부녀자의 호주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를 체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모집과 관련해서 신문에 광고 선전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문건의 핵심 내용은 결국 유괴라든가 약취, 납치 등 불법 행위로 위안부를 송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6종의 서류를 갖추어야만 위안부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고 하는 주장의 자료적인 근거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이게 일본인 말고 조선인에게도 적용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의 좌익 연구자들은 조선에는 이러한 합법계약 요구가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나오는 인물은 요시미 요시아키라고 해서 위안부 성노예서를 처음 제창한 위안부 연구의 1세대 대표격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좀 전에 보셨던 일본 공문서에 나타난 합법계약 요구라는 것은 일본에만 적용되었고, 조선에서는 유괴라든가 약취, 납치 등 위안부 강제 연행이 자행되었다라고 봤습니다. 거의 모든 강제 연행론자, 성노예설 주장자들이 이 사람의 견해에 따랐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요? 조선에는 이러한 합법계약 요구가 적용되지 않았던 걸까요? 좀 전에 보셨던 상해의 일본 총영사관에서 발표했던 두 문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황군장병 위안부녀 도래시 편의 공여 의뢰라고 하는 그 문서인데요. 이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 내용은 신분증명서를 위안부 업주 내지는 모집업자에게 줄 테니 5종의 서류를 구비해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상해 총영사관이 일본과 조선으로 가는 모집업자에게 위안부 모집 사유를 적은 신분증명서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그 모집업자는 자기가 위안부 모집업자라고 하는 신분증명서를 갖고 일본이라든가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 모집업자는 모집차 상해를 출발하기 전에 5종의 서류를 교부를 받아서 일본과 조선에서 각각 모집활동 중에 이 서류도 역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해에 귀환 후에는 그것을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선 육군위안소 영업자에 대한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문서의 핵심 내용은 이 5종의 서류가 없으면 중국의 입국을 불허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위안소 업주에게 임시작부 영업허가원이라든가 승낙서라든가 하는 5종의 서류 양식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업주가 이 서류를 모집활동 중에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고, 중국에 도착하고 나면 즉시 제출해야 하고, 또 만약 이 서류가 완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바로 돌려보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에 보신 두 문서에서는 조선으로 가는 모집업자에게도 모집업자라는 신분증명서를 주고, 그들이 위안부를 데려올 때 작부 영업허가원이라든가 승낙서라든가 호적등본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서류들을 떼가지고 와서 바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위안부 강제 연행 및 성노예론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규정이 조선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조선에서는 위안부 강제 연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우선 공문서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틀렸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조선 위안부 강제 연행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위안부 강제 연행설 주창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일본과 조선에 여성을 모집하러 갔던 위안소 업주들이 상해에 이제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총영사관이 일본에서 온 업주는 관련 서류를 엄격히 검사를 하고, 반면 조선에서 온 사람들은 서류가 없어도 입국시켰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총영사관의 경찰관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에 조사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 연행설을 따른다면 일본에서 온 업주나 위안부에 대해선 조사서를 상세하게 작성했지만, 조선에서 온 업주 위안부에 대해서는 위안소 업주나 모집업자의 말만 듣지 제대로
조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강제 연행설 주창자들은 문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멋대로 해석하고 날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제가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37년 말 이후 조선의 여성이 위안부로서 중국 전선에 갈 때에는 신분증명서, 영업허가원, 승낙서,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했습니다. 승낙서와 인감증명서, 호적등본은 여성가족의 동의 없이는 작성되거나 발급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조사서는 영사관 경찰관이 업주와 위안부를 신문한 후에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모집업자가 여성을 조선에서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고 하면 이런 서류를 제대로 취득할 수 없었고 중국으로의 입국이 불허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안부의 모집과 송출은 계약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제가 형식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계약의 실질이 어떤 것인가, 이 계약의 자발성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더 구명될,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